중요한 건요. 재미있는 건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열심히 밀어줄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사람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젊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홍익표 원대가 강남으로 가신 거잖아요. 진짜 훌륭하게 가신 거예요. 근데 임종석 실장님이 거기에 출마하시면서 약간 이게 다 이제 조금 그게 빛이 바라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진수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김지호 부실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김 부실장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이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 출마 준비하던 임 전 실장이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출마하면서 약간 빛이 발했다. 후배들이 보기엔 아쉽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책임 원인 제공자들이 총선에서 양지에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비서실장들이라며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을 임 전 실장에게 돌리며 사실상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그동안 쭉 계속 전해드렸으니까요.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의 논란도 있고 이거 임종석 실장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견제구를 민주당 내부에서 던진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딱 등장하면서 여기에 누굴 붙였습니까? 윤희석 전 의원을 붙였잖아요. 윤희석 전 의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3법,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실패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은 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지금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86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세대 교체론이 상당히 아마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 다른 쪽에서는 이 민주당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소위 말하는 친문의 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친문이 이 지금 당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국은 친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대목에서 바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자꾸 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로 부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윤희숙과 싸우기 전에 일단 당내에서 예선전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내에 벌써 이렇게 비토 정서가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좀 뜻밖인 게 추미애 장관도 저는 그 문정권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그 잘못 보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뜻밖인데요. 아무튼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동 그 중성동 갑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동안에 총선 때는 당선자를 못 냈지만 지난번 2년 전 대선에서는 서울 전체에서 5위를 할 만큼
이 국민의힘 쪽에 득표 한강벨트 중에 또 하나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엄청 밀어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님은 이제 구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선거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바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이 거의 완료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공천을 정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게 바람이 돼서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다. 지금 한 지역 한 지역을 놓고 보면 마포을이나 계양을이나 다 한 지역 따로따로 보면 굉장히 다 힘들어요. 예.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게 만약에 이 하나의 바람으로 수도권에 분다 이렇게 되면 또 결과는 모를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썩 유권자들한테 좋은 뭐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제가 이제 듣는 예. 민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물론 지역에 연고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연고를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고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 윤희숙 의원 정도의 인지도와 정책적인 추진 능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거의 이제 화약고 같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승자의 딜레마인가요? 뭐 170석 이런 의석수를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있는 의원수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내가 거기를 나가는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 하다가 막 이재명 살리겠다고 분당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약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의원 문제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국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 심판의 대의 이런 큰 대의에 함께하자, 힘을 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협의 중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해야 될 아. 거고요. 예. 자,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근데 옛날에는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전투력이 좋느냐 안 좋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현주 의원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투력은 좋은데 옛날에 민주당 욕하고 떠났잖아. 이 두 가지거든요. 당내 반발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은 이 전 의원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일부는 복당에 반대하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까지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문계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을 두고 친문 축출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저격수였던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제안한 게 모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최재성 전 수석은 당대표가 직접 탈당했던 사람을 복당하기로 요청한 게 웃기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탈당을 했는데 그걸 또 복당을 당대표가 요청했다. 이거 웃기다까지 얘기 나왔어요. 자, 민주당의 이 딜레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만큼 이 빅마우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비판을 많이 했죠. 이현주 전 의원이 말이죠.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윤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말이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양대 기득권 이 정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중도 정치,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뭐 북콘서트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방송에서 양대
정당 현재 거대 양당들을 많이 비판해 왔고 저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그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성 정치인이 꽤 일을 잘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예.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머리도 깎고 뭐 여전사다운 모습도 보여줬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민주당 입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비판은 그냥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비판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거에 대한 구색 맞추기였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분이 쭉 그동안의 정치 행적을 보니까 탈당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당적을 많이 옮겼어요. 정치인들이 당적 옮길 수 있습니다. 탈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좀 정도 문제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적을 꽤 많이 옮겼더라고요. 예. 미래민주통합당으로 이제 광명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부산에서 또 와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당선되고 또 이제 그 현재 국민의힘과 잘 안 되니까 또 민주당 비판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민주당 복당 얘기가 나오니까 예. 당내에서 친명 친문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유난히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많이 했죠. 이현주 전 의원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친문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 친명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 나올 법해요. 하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뭐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분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복당한단 말이죠.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감을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마 예. 복당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복당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자리를 넘보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이현주 의원이 뭔가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등을 모셔가듯이 뭐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복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우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격력은 좋으니까 전투력은 뛰어나니까 민주당으로 오긴 오되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되 출마는 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현주 의원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이현주 의원이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금 관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당을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을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종의 뭐랄까 다음에 나의 공천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나갔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거쳐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국민의힘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공천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 민주당 의원에게 떨어졌습니다만 민주당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만 이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이현주 전 의원에게 요직이라도 한 자리 줬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소위 말하는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비판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쓴소리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약들 많이 나오죠. 공약들. 소수 정당이 거대 이 양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약이 좀 신선하고 그래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할까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앞서 왜 노인들, 어르신들은 무임승차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공약 내세웠죠. 어찌됐든 관심은 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노인에 이어서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뭐 하고 싶으면 군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자, 아니 저 얘기를 하면 비판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설마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화를 시키는 이유. 새로운 아젠다를 선점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논쟁적인 부분이긴 한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찬반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군 과산점 문제 가지고 남녀 간에도 논쟁이 많았었고 또 세대 간에도 이건 이해관계가 갈리는 겁니다. 또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논쟁적이고 디베이터블한 건데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한번 부딪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국방 인력도 점점 이제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제 군의 이제 구조도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여성들에게 무조건 군대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 직군에 한해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100%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그야말로 국가 백년되기 위해서 한 번은 공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다듬기도 하고 찬반을 거쳐가지고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의지를 던지는 건 의미가 있다. 선거에서 단순히 이게 무조건 어떻게 여성이 군대를 가?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해? 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신선하게 바라볼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끌 수는 있다. 네. 지금 총선 앞두고 꾸준히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정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노인 그 무임승차 폐지건도 그렇고 지금 그 여성 병역 관련한 것도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정책도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찬반 양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논쟁적인 정책 공약도 내어놓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내놓은 저 여성도 경찰이나 뭐 소방관 같은 직종에 종사하려면 군 복무를 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저게요. 최근에 몇몇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징병제는 굉장히 거친 것인데 반해서 저 공약은 굉장히 현실 가능성도 있고 또 구체성도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된 그 공약을 내놓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게 발화점이 돼가지고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병력 공급에 지금 빨간등이 켜진 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라 어떻게든 지금 병력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노인 무임승차권도 사실은 우리 복지 재정이나 노인들 간의 지역계 노인, 수도권의 노인들 간의 형평성, 공정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공약 주제를 내놓은 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참 제가 좀 곤란해지네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노인 무임승차 때도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다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의견과는 달리 좀 반대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요거까지만 얘기하죠. 이제 두 분이 다 이거 생각해볼 필요 있다. 괜찮은 논의를 시작해볼 만한 가치가 이렇게 말씀을 있다. 하셔서. 근데 군대 가려면 황민지 기자 지금 군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가려는 거죠. 자, 그런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소방관이 되거나 경찰이 되려면 남자들도요. 소방관 되려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의무 소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관을 대신 가면 돼요. 의무 경찰 군대 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소방관이 되거나 이 경찰이 될 때는요. 군 면제를 받아요. 면제는 아니죠. 그걸로 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소방관이 되거나 경찰이 되려면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뭐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나라 인구 절벽,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발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공약으로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어떻게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병력 보충을 하려고 하면요, 과연 머리 숫자만 늘리는 이런 군대에 그러니까 이 국방 정책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 기술군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AI가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데 이 좀 기술 집약적으로 가면 오히려 병력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 의견, 제 본심과는 달리 어찌됐든 찬반 양론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곤란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 정의당인데요. 비례대표의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이죠. 근데 이걸 쪼개서 2년씩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한 한편 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는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인사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 결정 과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자리 나눠 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의당에서 정의가 사라진 게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의 저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 나눠먹기. 짧게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있죠. 없다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둔 다음에 이 승계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꼼수를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말이죠. 이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엔 상원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은 2년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좀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2년으로 줄이는 게 낫겠다. 4년씩 너무 길어요. 4년씩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할 때는 이제 긴장하다 3년 차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공천 생각하고 줄 서기 시작하고. 예.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줄 서서 2년 있으면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또 선거 비용이. 그런 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예. 역시 여의도에 계셨던 분은 또 생각이 다르죠. 하셨던 분이니까. 예. 자, 어찌됐든 임기를 유권자들한테 뽑아달라고 할 때는 4년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기를 2년으로 줄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긴 뭐 지난번에는 비례대표로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제가 안 하고 뒷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등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논란이 왜 나오느냐?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한테 의원직 승계해줘서 전체 당의 의원 수는 유지하겠다는 이런 게 비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